법무부인 대의대 백수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조의대 탄핵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 공청회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토론회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회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상임이라든지 본회의에 처리하기 전에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절차를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자리가 저는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느 토론회와는 그 무게가 다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공동 주최한 의원님들도 그 무게감을 잘 아시고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왔는데요. 남양주에는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언론개혁의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안보 국방의 김병주 의원님, 그리고 검찰개혁의 김용민 의원님, 이 세 분의 개혁 선봉장들이 오늘 이 공청회에도 우연인지 아니면 마음이 원래 합치되어 있으셨는지 공동 주최를 참여하고 있어서 남양주에 살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보내고 나서 발제문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도 해보고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좀 더 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지 않니 이제 약간의 되짚어 보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이고, 국민주권 정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민주정부라는 얘기죠. 여기 계시는 촛불행동의 많은 우리 촛불 시민들, 그리고 공동대표님들도 아주 예전부터 민주정부 수립을,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많은 분들과 예전부터 같이 인연을 맺어서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즉, 한 국가의 수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재명이란 얘기죠. 그럼 그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네, 탄핵을 당한 윤석열이었죠. 즉, 탄핵을 당한 윤석열과 지금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한민국의 대표이자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혹은 그 위상을 비교해 본다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의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코스피가 2천, 3천도 못 가던 나라에서 5천, 6천, 7천까지 가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 대한민국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1주택도 다 팔고 그것을 ETF에 넣겠다고 하는 정도. 그래서 국민의힘에, 내란자는 국민의힘에 모 패널도 나와서 그 칠 수 없는 정책, 언히터블 정책을 내고 있다. 그만큼 강력한 개혁을 내세우고 있고, 한 나라를 정상화하고 바로 세우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윤석열이라는 한 나라를 파탄에 몰고 가고 있던 대통령의 시대와 한 나라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다시 세계 속에 도약시키고 있는 대통령,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국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누굽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시죠. 그 지난 2014년 12월 3일 탄핵 사태, 내란 사태 때 국회의장이 우원식이 아니라 주호영 의장이라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돼, 끔찍하죠. 그 2시간 반 만에 그 내란 계엄이 해제되고 내란이 조기에 바로잡힐 수가 없었겠죠. 그와 같이 한 나라의 중요한
중요한 헌법기관의 수장이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람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 예컨대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가 또한 민주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 수장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이 조마조마하면서 윤석열이 과연 제대로 처벌이나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겠죠.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원이라는 제대로 된 의원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피가 마지막에는 재판 절차를 통해서 쥐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대로 있는 한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고 우리 국민이 내란의 위험, 내란의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발제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 하셨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준비한 내용에도 담겨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즉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거죠. 2024년 12월 3일 기상령 선포 국면에서 대법원장인 조희대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25년 5월 1일 유력 야당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심리를 통해서 결국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내란 혐의 사건들에 대해서 반대로 재판을 엄청 지연했죠. 그래서 5개월, 6개월이면 될 재판을 1년을 넘어서까지 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국민이 계속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함께한 그 책임이 있고 심지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키는 일도 방조한 등 내란 사건에 대한 이중잣대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국민이 요구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했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위헌 논란을 스스로 제기하면서 사법부의 잘못된 점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기득권의 성체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사유, 필요성에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사법부 내부 외부의 신뢰가 붕괴되었고 헌법 제65조가 예정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다음은 법관 탄핵제도의 헌법적 구조와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더욱 짧게 목차만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헌법 65조의 문헌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학부의 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이 위배된 때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준을 보면 위헌 위법성의 존재,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파면의 비례성 이런 것들을 비춰봐서 사유가 있고 혐의가 있다면 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탄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즉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는 아직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탄핵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쫓겨나거나 그리고 파면을 통해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 질서가 바로잡힌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서 사법부 인권 보장의 보루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될 사법부마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내정한 그리고 권력 분립의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탄핵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법부 수장은 당연히 헌법기관이고 대법원의 지위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권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가장 막대한 지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법원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12월 3일 그 불법 비상계엄의 날, 내란의 날에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그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었고 잘못된 것을 밝혔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날 현장에 다 봤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계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의는 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절차가 위법하고 위헌이고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헌법 수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일 큰 사유가 대법원장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점으로서 이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025년 5월 1일에 그 선거법 사건의 초구적 심리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발제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발표를 하실 김경호 변호사님이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고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자료 제시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부분,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서 대선 개입을 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내란의 밤에 전혀 헌법 수호 의무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자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물러서서 부작이라고 보더라도 자기 의무가 있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에 의한 헌법 수호 의무의 위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작의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있고 이행도 가능해야 되고 중대한 결과 발생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헌법 수호 의무나 구체적 의무가 있었고 대법원장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고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한국가의 헌법적 질서가 무너질 중대한 결과가 이미 예정되고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헌법 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의 지연과 사법의 이중잣대,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은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의 경우 기소가 된 이후 165일, 약 5개월 안팎 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졌죠. 이번에 어땠습니까? 1년을 넘어서서 훨씬 장기간 이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대법원장의 헌법 수호의 의무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진행을 보여줬고 결과도 사실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형량 중에서 결국 스스로 장량 감경해서 무기형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의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달변인 거 여러분도 모르셨죠? 사법개혁에 관한, 법원개혁에 관한 3법을 저지하고 저항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말 잘하대요.
그것이 결국은 헌법 소원을 의지할 의사가 없고 기득권, 자기의 이익은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결국 윤석열의 내란에 상당 부분 발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태라고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 이게 사법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고, 이것을 아주 극렬하게 내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 것 또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대로 벗어는 안 되는 중요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도 지금 높아지고 있죠.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법원 일반 직원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응답이 80%에 달할 정도로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관해서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통령 후보인 야당 대표의 그 사건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례 없는 방법으로 선고를 내리고, 그럼으로써 야당 후보 없는 대통령 선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지방선거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거 과정은 굉장히 많은 다툼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권한을 쟁취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사이의 경쟁도 있고 야당 내부의 경쟁, 여당 내부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는 왜곡되거나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지방 권력 또한 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형성된 보수 잔당이, 보수 내란 장당이 다수를 잡아가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 선거를 이번에 국민의 뜻에 맞게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결과가 온전히 보존되고 유지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부려서 그 결과를 왜곡하고 바꿔서 국민의 뜻을 왜곡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면한 지방선거라는 그 선거의 중대성과 그 선거에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유지해야 될 측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시급성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신중론에 대한 검토를 마지막으로 하고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극우 세력, 내란 잔당 세력에는 무조건 자기들의 치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지만 중간에 계신 흔히 말하는 중도층도 이런 주장을 이제 간혹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장에 대해서까지 탄핵 소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직접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즉 부작위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재판의 속도와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 아니냐. 거기까지 책임을 물어서 탄핵의 필요성이나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 직전 탄핵의 정치적인 문제, 선거를 급박 앞둔 상황에서 법원의 수장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논란, 그 선거에 유리하게끔 왜곡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반론도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사법 독립과 책임성은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독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부여하는 것이지 사법권을 존중하고 사법권을 절대 건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과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오히려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데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바로 잡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부작위 책임은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헌법 수호 의무가 있고 그것을 이행할 책임과 실질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작위 책임을 지금 같은 경우에 묻도록 법리가 형성돼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누차 예외적이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는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으로서 헌법 위반의 결정을 해왔고 그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작위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의 재량, 탄핵사유 구별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다 상식이 있고 재판이 사람에 따라서 좀 빠르게 할 수도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인 사람들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내란 사건 심판 절차가 굉장히 오히려 내란 피고인은 두둔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고 특별검사나 이것에 책임을 묻는 사람들과 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내란이 제대로 청산될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계속적인 공포감을 야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 재판의 재량 정도를 넘어서는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재량을 일탈했다. 그런 면에서도 탄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시기는 늘 그렇죠. 오히려 법원 스스로가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이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었다는 것만으로 탄핵을 미룬다는 것은 이 또한 불합리하고 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탄핵 신중론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나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법정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적 결단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상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되죠. 물론 요 요건만 갖춘다고 바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더 적절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가급적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당론으로 정하고 모아서 단순히 3분의 1 과반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발의와 압도적인 의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란의 청산, 내란의 척결의 가장 큰 결단이고 헌법적인 용기라기보다는 의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더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당론으로 그리고 국회의 뜻을 모아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